기후변화를 어떻게 하면 되돌릴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에서 시작됐습니다. 농업이나 이런 것들이 비중이 많지 않았을 때는 이산화탄소 문제가 괜찮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식물이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땅속에 경유시키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파헤치니까 이것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타고니아는 맥주를 만드는데요. 다년생 밀로 만든 맥주를 만듭니다. 그걸 통해서 기후변화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속가능 발전과 지속가능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지구환경 훼손이다라고 하면 사실 기업의 생산 소비 시스템이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이야말로 지속가능한 발전에 중요한 화두를 던지면서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지속가능한 발전에는 두 가지 큰 키워드가 있다고 봅니다. 경제와 환경이죠. 이 가치가 때로는 충돌하지만 우리는 이 가치가 서로 공생하고 또는 같이 발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가장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지구 평균 기온 온도를 산업혁명 이전 시대에 비해서 1.5도 이하로 낮추자라고 하는 것인데요. 벌써 지난해 2019년도에 1.1도까지 올랐었습니다. 상당한 위험한 상황이죠. 그래서 선진적인 기업들이 이미 지속 가능성도 좋지만 이미 이것으로는 불충분하다. 우리가 사회적 환경적 훼손하는 가치를 줄이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되돌려야 된다. 되돌림, 재생 이런 가치를 내걸고 실천하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보다 더 적극적인 실천에 나서야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CSR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CSR의 기원은 기업이 시작함과 동시에 시작했죠. 그래서 고대나 르네상스까지 멀리 거슬러 가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으로는 산업혁명 시대 이후를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세기 들어서서 CSR에 관련된 커다란 두 가지 화두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첫 번째 화두는 주주자본주의냐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냐 이거라고 봅니다.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주주자본주의가 아주 우세했죠. 대표적으로 기부입니다. 기부는 주주의 이익을 반하니까 하면 안 된다라는 논리였죠. 그러나 80년대,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 기부라고 하는 것이 기업의 장기적인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주주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대변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발전하게 됐죠. 이제는 주주자본주의가 아니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 가치가 되었습니다. 이 두 번째 화두는 사회공헌이냐 비즈니스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바꾸게 된다면 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사회공헌을 통해서 할 것이냐 비즈니스를 통해서 할 것이냐라는 것이었는데요. 실상 CSR에 가장 좀 앞서 있다라고 하는 파타고니아조차도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자신의 비즈니스가 이 사회에 이 환경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제대로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사회공헌 방식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놀라운 사건이 맨 처음에는 1962년도에 레이첼 카슨이 침묵의 봄을 발간하면서였죠. 이 DDT라고 하는 살충제가 얼마나 환경에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지를 경종을 울렸습니다. 그 당시 화학산업은 잘 나가는 선진산업이었죠. 그 선진산업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들을 날카롭게 제기한 거죠. 이러한 제기는 90년대 이후로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96년도에 나이키 아동노동, 그리고 2010년도에 BP의 석유 기름 유출 사건, 이런 사건으로 비즈니스를 얼마나 책임적으로 운영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전 지구적으로 화제가 됩니다. 그리고 2000년도 들어서서는 밀레니엄 새천년 개발 목표 이런 등 여러 국제기구에서 어떤 CSR 가이드라인을 내놓기 시작하죠. 이런 것과 맞물려서 이제는 사회공헌이 아니라 비즈니스를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점차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차 산업 시대로 접어들면서 CSR의 개념과 영역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4차 산업의 촉매제는 디지털 변화죠. 그래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보의 완전한 공개, 그리고 초연결 사회, 그리고 고객의 니즈가
다양화되고 있죠. 이것이 모든 산업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이 CSR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사례를 얘기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세계 산림 감시라고 하는 기구에서요. 인공위성을 통해서 고해상 촬영을 실시간으로 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지역의 산림이 얼마나 망가지고 있는지, 그 우리 지구 표면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이것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합니다. 감시하고 있다가 고의적으로 방화를 하잖아요. 그것이 실제 어떤 회사의 공급망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추적해서 그것을 직접 고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놀라운 변화죠. 또 하나 사례는 그린피스가 2019년도에 인도네시아 지역에서, 특정 지역에서만 10,000개의 발화 지점을 찾아내서요. 역시 그곳이 어떤 기업의 공급망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추적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20개 기업을 고발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CSR로 유명한 유니레버조차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유니레버는 글로벌 스캔 이런 데서 발표한 CSR을 가장 잘하는 기업에서 2011년도부터 9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CSR 기업입니다. 사실 유니레버의 비누와 인도네시아의 오랑우탄, 서식지하고 어떻게 연관됐다라고 하는 것은 예전 같으면 전혀 얘기하지 못하겠지만 지금처럼 정보가 공개되고 초연결 사회가 되고 고객의 니즈가 다양화되는 사회에서는 이것을 문제 제기하고 기업도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제4차 산업혁명도 기업 CSR에 커다란 변화를 주고 있고 기업 CSR의 책임에 새로운 확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서에서 이상적인 CSR 모델로 파타고니아를 제시하셨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제가 파타고니아를 CSR의 북극성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많은 이유가 있어서 이 자리에 말씀드리기 너무나도 시간이 부족하지만요. 한 4가지 점을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비즈니스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충돌할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파타고니아는 과감 없이 비즈니스 모델을 수정했습니다. 2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1972년도에 파타고니아는 강철 피톤을 통해서 암벽 등반을 돕는 도구를 생산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암벽을 훼손하죠. 그래서 과감하게 이 생산을 중단하고요. 그 틈새 사이에 끼어서 올라갈 수 있는 알루미늄 쐐기를 만들어서 판매를 했습니다. 2번째는 1991년도에 파타고니아의 여러 소재, 4가지 소재를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요. 의외로 나일론이나 이런 화학 섬유보다도요, 면 섬유가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엄청난 농약을 뿌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떤 법적인 규제도 없는데 이것을 유기농 면화 제품으로 대체해야 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유기농 면화 제품을 생산하는 농가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품 라인을 3분의 2로 줄여야만 됐고요. 원가가 높아져야만 됐습니다. 매출에 타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6년도에 100% 유기농 면화로 제품을 다 대체를 하는 비즈니스 혁신을 꾀했습니다. 그 2번째는 책임의 확대를 얘기하고 싶은데요. 이것은 다운 사례를 가지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겨울철에 있는 다운 생산이 늘어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살아있는 거위나 오리에서 채취하죠. 이것을 어떻게 추적해서 그것을 없애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파타고니아는 2007년도에 그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닫고 추적을 시작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운 처리 공장, 다운 전처리 공장, 도축 공장, 기르는 공장, 부화 공장, 알 생산 농장까지 7개 단계를 거슬러 올라가서 추적을 해야만 됩니다. 파타고니아만 하더라도 350개의 농장 공장을 추적을 해야만 되는 거였어요. 이 과정이 7년이나 걸립니다. 그래서 그 표준을 만들고 2014년도에 전 세계에서 최초로 100% 검증된 다운으로만 생산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파타고니아 기준은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 가장 엄격한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3번째로서는 협력의 확대인데요. 이것은 1% 지구세 얘기를 좀 들고 싶습니다. 파타고니아는 우리가 생산하는 과정에서 지구를 훼손했으니까 1% 지구세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1996년도부터 했는데요. 매출의 1%를 환경단체에 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2011년도에 한 낚시회사와 함께
1% 지구세라고 하는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만이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운동을 확대해 나간 것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 45개국에서 1,800개 기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누적으로 2억 달러 이상을 기부를 했는데요. 이것처럼 어떤 자신이 실천하고 있는 것을 여러 기관, 기구, 기업들을 끌어들여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큰 어떤 선도 기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네 번째 마지막으로서는 어떤 새로운 가치, 새로운 지평을 좀 열어가는데 좀 선도적으로 실천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이 사례로서는 파타고니아가 설립한 식품 자회사 파타고니아 프로비전스 사례를 좀 들고 싶은데요. 그 의류회사가 어떻게 식품회사를 만드느냐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기후변화를 어떻게 하면 되돌릴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에서 시작됐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농업이나 이런 것들이 비중이 많지 않았을 때는 이 이산화탄소 문제가 괜찮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식물이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땅속에 경직시키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파헤치니까 이것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년생 밀 같은 제품을 심게 된다면 다시 땅을 파헤치지 않으니까 이것을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땅속에 경직시킬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타고니아는 맥주를 만드는데요. 다년생 밀로 만든 맥주를 만듭니다. 그걸 통해서 기후변화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 이런 새로운 가치를 앞서서 실천하고 있다는 것이 파타고니아가 주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에 비해서는 CSR을 실행하기가 쉽지 않을 듯한데요. 그럼에도 중소기업이 CSR을 해야만 하는 이유와 실행 방법들이 있을까요? 2018년 자료를 보니까 중소기업의 62%가 사회공헌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평균 한 2억 2천만 원. 그런데 대부분 88%가 현물 기부, 현금 기부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약간의 가능성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약간의 한계도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중소기업이 두 가지 패러다임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사회공헌 중심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회공헌은 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에서 일부분이고요. 사회공헌 방식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려고 하면요. 사회적 가치를 늘리기 위해서 인풋, 즉 기부액을 늘려야만 됩니다. 그걸로는 승산이 없습니다. 사회공헌이 아니라 비즈니스라고 하는 동력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라고 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PR 중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PR은 대규모 인풋이 필요한 것입니다. 중소기업이 1,000만, 몇백만 고객에게 도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면 굳이 일반적인 국민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대규모 PR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PR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번 잘 생각해 보면요. CSR이라고 한다면 사회에 대한 일반적인 책임이 아니라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입니다. 중소기업의 이해관계자가 무엇인지 이것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이해관계자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소기업의 이해관계자는 어떤 특정한 이해관계자가 있고 그거 중심으로 우리가 무엇을 실천할까라고 한다면은 양적인 규모의 경쟁을 하지 않고 질적인 측면에서 우수한 사례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해관계자라고 한다면 요즘은 공급망 쪽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장, 목장, 숲 단위까지 원재료 생산 단위까지를 많이 좀 보게 되는데요. 오히려 이 측면에서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이런 1차 원재료 공급까지 더욱더 잘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벤치마킹해서는 규모의 게임으로 가기 때문에 승산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해당 분야에 있는 소셜벤처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혁신은 항상 변방에서 시작되죠. 그 소셜벤처의 문화, 소셜벤처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방식을 중소기업 내에 접목해서 더욱더 크게 확산시켜낸다면 보다 좋은 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슬레는 이런 지역 소규모 축산 농가와 같이 발전하는 전략을 택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사실은 냉장 시설도 없고 전기 울타리 또는 목초지, 품종 개량 이런 데 다 열악했죠.